집합 건물 등기부도 그렇고 등기 신청 의무도 그렇고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거라서 어려운데요. 반복하면 또 그거 틀리는 분들도 거의 안 계셔요. 문제풀이 할 때도 반복할 테고 유학직 강의할 때도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뭘 보시느냐면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41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요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했던 것들이에요. 두 번이나 했으니까 이번엔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262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모니터에 등기 신청 정보를 띄웁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요.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다 입력이 되면 프린트 킵니다. 프린트 켜서 종이로 출력합니다. 출력해서 그 신청서를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방문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에 신청 정보를 띄웁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요. 입력한 다음에 프린터 안 켜고 엔터키 탁 쳐갖고 인터넷 등기소에 송신합니다. 이를 전자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요. 그래서 요즘 법무사 분들이 좀 힘드시대요. 다 전자신청을 해버리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이게 한번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전자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걸 전자신청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이폼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방문신청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등기부는 전산등기부죠. 전산등기부이기 때문에 전산등기부에 기록하기 편하게끔 일정한 양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식이에요. 서식. 그래서 신청 정보의 서식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켜갖고 뽑아서 등기소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표준 양식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양식에. 이건 방문 신청이지 전자신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전자신청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트 피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전자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이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회원 등록. 즉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를 사용자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원 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이때 이 사용자 등록은 사람이 신청하겠죠. 사람은 둘이 있어요. 자연인, 법인. 그런데 이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연인도 둘로 나눠지죠.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외국인은 언제 지네 나라로 몰래 도망갈 수도 있죠. 따라서 사용자 등록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국내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까지 갖춰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내 거소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제외 동포들이 있죠. 네, 외국 국적이지만 핏줄은 우리나라 핏줄, 중국인 교포 또는 미국 교포. 이 제외 동포법에 의한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지만 사용자 등록과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동포들은.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순수 외국인이 하는 거예요. 국적도 외국, 피도 외국. 그 순수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두 가지를 갖춰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외국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과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외국인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은 그렇고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걸 합니다.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을 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법인은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신청하겠죠. 그래서 전자이용 등록을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된 법인만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지단은 전자이용 등록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이용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전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방문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맨날 주저하죠. 맨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등록 신청은 전산망이 인터넷 등기소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등기소나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등기소나 가서. 그래서 거기 사용자 등록 밑에 관할 등기소 X 나와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습니다. 다 등기소마다 인터넷 등기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필요 없이 아무 등기소나 가서 신청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출석 동그라미 치시고 미리 동그라미 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밑줄 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의 의미는 뭐냐면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은 대리 신청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이게 직접의 의미예요. 두 번째, 출석의 의미는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기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는 전자신청과 등기의 전자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의 전자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문구를 꼭 기억하시고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출석, 미리. 직접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는 뜻이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출석은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 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야 돼요. 미리는 등기의 전자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은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전자신청 이전에 먼저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걸 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 신청서의 반려, 사용자 등록 신청서의 반환이죠. 반환.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 등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직접 출석 미리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 반환이 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해가 잘 나왔네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 신청의 대상이지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반려가 되겠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처음부터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반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 신청은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증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방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려가 될 겁니다. 4번에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 아까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신청한다고 했죠.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반려가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이 나와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 이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은 거기 당구장 표시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죠. 이 전자신청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범죄 또는 비리 이런 것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전자신청의 대리만큼은 등기의 전자신청의 대리만큼은 공적인 증거,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자반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 뭐냐면 변호사 자격, 법무사 자격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방문 신청의 등기 신청은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전자신청만큼은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범죄나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본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전자신청에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당구장 표시 2개나 집어넣은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제 262쪽에 시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마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263쪽을 보시면 꼭대기에 동글뱅이 3번 있습니까? 있죠. 이 동글뱅이 3번도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종종 물어요. 읽거나 보죠.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날인 밑줄.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직접 출석해서 제출한다고 했죠. 그럼 도장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겠죠. 그 도장이 그 사람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명이인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름이 3글자로 되어 있어서 동명이인이 많죠. 그래서 동명이인이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도 첨부해야 될까요? 주소 증명서면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외워두십니다. 이런 걸 첨부하지 않으면 비리 범죄가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별표 치시고 좀 외워두시면 돼요. 거기 별표 쳐져 있습니까? 옛날에 안 쳤나? 이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몇 년이요? 3년. 그렇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되겠죠.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할 때는 직접 출석 미리 해야 될 겁니다. 직접 출석 미리. 3번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밑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4번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직접 출석 미리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때는 직접 출석 미리 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했던 것들이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2번 이상 했던 것들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266쪽을 보시면 밑에 등기신청 적격이 나와 있죠. 맞아요. 이 등기신청 적격 2번이나 했어요. 네. 그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2번이나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272쪽에 이번에 기타 단독 신청할 등기 있습니까? 있죠. 여기서 3번과 4번을 좀 아셔야 돼요. 3번, 4번. 이건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3번, 4번 체크를 좀 해두십니다. 먼저 3번을 보시면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에 하는 말소 등기. 이게 단독 신청에 의한 건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보십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될 겁니다. 물권행위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등기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은 다른 물권 변동과 달리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전세금 지급. 민법에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예요.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은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네가 만약에 사망한다면 내 집에서 네 자식이 살아야 되는데 상속인이니까 나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내 친구니까 봐주겠지만 네 망나니 아들은 내 집에서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죽으면 이거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권리소멸약정이라고 불러요. 권리소멸약정. 그래서 이 을이 사망하게 되면 을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자식이 이 전세권을 상속받아요. 그럼 자식이 그 집에서 살겠죠. 그게 싫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그래서 네가 죽으면 이 전세권 소멸시키겠다. 네가 지금 아프니까 일단 네가 내 집에서 편히 살았으면 좋겠지만 네가 죽으면 이거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권리소멸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소멸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소멸약정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권리소멸약정 등기라고 불러요. 이 약정 등기는 주등기 하는 걸까요? 부기등기 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네? 약정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리소멸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 을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을이 사망을 했다면 이 권리소멸 약정 계약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을의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이 됩니다.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 자식에게 상속이 안 돼요. 이 약정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일 텐데 문제는 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에 하는 말소 등기는 사망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두 번째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된 경우의 말소 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외워봤자 암기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겠죠. 맞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할 겁니다. 맞아요.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전세권자인 을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소재 불명. 그러면 공동 신청을 통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어딘가 사라졌다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이거 갑은 짜증나겠죠. 따라서 소재 불명인 이 을을 피해서 혼자서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혼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승선 등기 권리자로 말소 등기 신청하면 되겠죠. 근데 소송의 판결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립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5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결서를 받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판결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값은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이 공시채고는 뭐냐면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이를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주소지를 모르죠. 거소를 모르죠. 그래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를 하는 겁니다. 이를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공시채고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채권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 채권 판결은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아까 판결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죠. 맞아요. 보통의 판결서는 심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와서 변론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채권 판결은 형식적 판결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판결이 아니에요. 공시 채고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냥 후딱 판결을 내립니다. 형식적 판결이라고 불러요. 금방 나오는 판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시채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나타나라 이렇게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를 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즉시 법원은 판결을 해버립니다. 무슨 판결? 채권 판결을. 금방 나오는 판결이에요. 이 채권 판결을 가지고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판결서를 가지고 갑은 금방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4번을 보시면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채고를 거친 후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채권 판결을 받아서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거 3번과 4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혼동으로 인한 권리의 말소 등기. 혼동은 그 의미가 뭐죠? 네. 혼동. 민법에서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어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혼동. 다시요.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민법에서의 개념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관리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러면 약한 법적 지위인 등기 의무자의 지위는 등기 관리자의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이 돼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거니까 이제 공동신청입니까? 단독신청입니까? 단독신청. 그래서 혼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관리자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등기 관리자만 있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혼동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혼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그 개념이. 그래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74쪽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2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도 2번이나 했습니다. 안 한 거 위주로 할 건데요. 오늘은 뭘 보시냐면 276쪽을 보시죠. 276쪽. 276쪽을 보시면 구분건물 표시 등기의 대위 신청. 아까 보신 겁니다. 구분건물에서 최초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건물은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동시 신청한다고 했는데 얼핏 기억나셔요? 나요? 안 나요? 물론 안 나시겠죠? 네. 아까 했던 거예요. 다시요.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자기 거니까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요. 3번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줘요. 을은 지상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지상권은 두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두 번째는요,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토지를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아니면 수목의 소유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로서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 지을 수 있겠죠. 이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겠죠. 맞아요. 건물 지은 다음에 등기하겠죠. 표제부, 갑고, 을고. 여기 등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30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이 무너졌다면 이 지상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 얘는 건물 소유자죠. 토지 지상권자면서 건물 소유자죠. 그럼 건물이 멸실됐다면, 없어졌다면 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 그리고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표제부 등기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아까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1월 이내에. 맞아요. 그래서 을이 이 멸시 등기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멸시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갑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멸실 등기를 통해서 건물 등기부가 없어지게 되면 이 토지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멸실 등기를 안 하면 항상 건물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 토지 소유자도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멸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될까요? 네. 되죠?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월 이내에 멸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멸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좀 어려운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갑 소유예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여기 갑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을의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건물 소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로서 이 토지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다 지어요? 여기 벽. 개집 짓나요? 여기다가 개집.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아요. 위에다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걸 아시네. 아,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대부분, 아시겠죠? 네, 물론. 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에다가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지상권자가.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2층 건물이 올라서기 전에는 이건 일반 건물이죠. 근데 2층 건물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일반 건물이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구분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구분 건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겠죠. 무슨 등기부로 바꿔야 될까요? 집합건물 등기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등기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먼저 한 동 전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제보. 그 다음에 1층 표제보 갑구 을고 2층 표제보 갑구 을고 이러한 등기부로 바뀔 겁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로. 이때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반드시 표제보만큼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2층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무슨 등기 신청할까요? 보전등기. 그리고 이 보전등기는 자기 거니까 직접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입니까? 직접 신청.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죠. 하나 더. 여기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 표제부에서 이 표제부로 바꾸는 등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변경 등기. 그래서 일반 건물 표제부에서 집합건물 표제부로 바뀌는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 즉, 이 부분이 생겨났죠. 맞아요. 이 부분이 생겨난 겁니다. 이 부분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예요? 대지권 등기. 그래서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 즉, 이 부분을 새로 만드는 등기 또는 이 부분을 지우는 등기 또는 이 부분의 내용을 바꾸는 등기 전부 다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표제부에서 이 표제부로 바꾸는 대지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갑이나 을이 해야 돼요. 갑이나 을이. 그러면 이거는 갑 소유죠. 그러면 갑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갑이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을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대지권 변경 등기를. 그런데 갑이 신청해야 될 걸 을이 신청한 거니까 이거는 직접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시 신청.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이 되었죠. 네.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대지권 변경 등기. 대지권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표시 변경,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일종이에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기존 건물의 소유자는 서로 타방을 대위하여 일괄 신청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때 갑이 대지권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건 자신의 건물 등기부를 바꾸는 거니까 직접 신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갑은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소유자의 을이 신청해야 됐죠? 맞아요. 근데 갑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이때 갑은 을을 뭐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대위 신청. 그래서 동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서로가 서로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 수용으로 인한 대위 신청 이런 것들은 뒤에서 보실 거고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신청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기억 못 하시면 문장만 기억하시면 문장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든지 기억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이 기억나면 말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제법이 민법과 공부방법이 다릅니다. 실제법은 암기가 돼요. 실제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암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말로 전환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전부 다 그림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장으로는 기억 안 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A는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소유자예요. 이 A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갑은 자식입니다. A는 아버지, 갑은 자식. 그런데 이때 이 A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을 뭐라 부르죠?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뭐라 부릅니까? 상속이라고 불러요. 상속. 피상속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상속 개시 시 또는 피상속인 사망 시가 될 겁니다. 뭐 같은 뜻이죠.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사망 시 같은 뜻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직은 상속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까요? A의 이름으로 현재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갑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상속세.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는 독촉할 겁니다. 빨리 내라고. 맞아요. 계속 독촉하다가 결국은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체납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이 체납 처분은 뭐냐면 채자는 지체한다 이런 뜻이고요. 납은 세금 납부를 얘기합니다.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는 세무서의 처분이에요. 그럼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납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강제로 징수하게 돼요.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근데 체납 처분을 한 다음에 이 갑이 이 부동산 빼돌릴 수도 있죠. 맞아요.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한 다음에 압류 등기를 해버립니다. 압류 등기를 하게 돼요. 처분을 못 하게끔. 그래서 이 압류 등기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압류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을 해버립니다. 공매 처분. 그러니까 공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즉 경매 절차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 공매 절차는 경매 절차에 관한 준용이 되기 때문에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는 거의 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압류 등기를 해야 되겠죠. 압류 등기.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선 세무서는 등기소에 가서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압류 등기 촉탁하겠죠. 그러면 압류 등기 촉탁할 때 이제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될 겁니다. 압류 등기 촉탁서를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이때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는 촉탁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촉탁서에는 저 부동산 소유권자로 누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촉탁서에는 지금 갑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갑의 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으로 넘겨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촉탁서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갑. 그런데 등기부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소유자가 아직 상속등기를 안 했다고 했죠. 따라서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촉탁서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는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각하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압류등기 촉탁해봤자 등기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정보나 촉탁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를 안 해줘요. 이게 29조 6호인가 그래요.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압류등기 촉탁해봤자 압류등기 안 되니까 빼돌릴 수 있게 돼버립니다. 공매 처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빼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A의 이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까? 그럼 A의 이름에서 갑의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아요. 그런데 이 상속 등기를 갑이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따라서 이 세무서는 이 상속 등기를 갑을 대위해서 촉탁을 합니다. 누가? 세무서가 갑을 대위해서 촉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촉탁이 되면 이제 등기소는 먼저 상속 등기를 해버립니다. 등기소가 상속 등기를 하고 이제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압류 등기 하겠습니까? 압류 등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압류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매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이 부동산이 공매 절차로 들어가서 매수인이 취득할 겁니다. 언제 취득하겠습니까? 매수대금을 다 냈을 때. 맞아요. 매수대금을 다 내게 될 겁니다. 이 매수대금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대위촉탁.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세무서가 대위촉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럼 이때 몇 가지 더 보실 건데요. 이제 요 A는 소유권을 매수대금을 다 냈을 때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맞아요. 이 소유권 A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A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공매 절차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라고요.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이 해야 되겠죠.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누굴까요? 세무서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A가 B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B가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겠죠? 맞아요. 그럼 요 A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저당권의 부담을 안는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이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배당을 받아가요. 이걸 말소기준 권리라고 중개업법 시간에 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럼 이 권리는 소멸할 테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배당을 받아가니까 이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이 해야 됩니다. 어디 갔나? 세무서가 촉탁을 통해서 말소 등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하나 더.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죠. 세금 강제 징수했으니까.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누가 해줘야 될까요?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인 세무서가. 따라서 이 세 개의 등기는 다 세무서가 촉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등기는 공매 절차의 한 부분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 촉탁합니다. 세무서가. 옛날에 일괄 신청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세 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매 절차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로의 권리 이전 등기, 그리고 공매 절차를 통해서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의 말소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세무서가 일괄 촉탁을 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6번에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다. 그럼 이 대위로 촉탁하는 이유는 촉탁 정보에 기록된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대위 촉탁하는 겁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면 각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류 등기 촉탁이 각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278쪽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거기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동글뱅이 2번 있습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나올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서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마다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는 두 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등기 신청 사건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면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럼 일괄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괄 신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일괄 신청은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첫 번째라고 했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괄 신청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진짜 나셔요? 이것만큼 꼭 기억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이런 뜻이죠.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가 을입니다. 이때 이거는 가격이 7억짜리고요. 이거는 가격이 3억짜리입니다. 이때 갑은 돈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은행에 가서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갑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제공할 때 이 병은 10억 원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담보가 부족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너도 좀 담보로 제공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이 병은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이것도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만약에 등기부에
7억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고 여기서는 3억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채권액이 다를 때는 이건 일반 저당권이 2개 있는 겁니다. 일반 저당권이. 근데 채권액이 같으면 이건 공동 저당권이 1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공동 저당이라 하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이 동일한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이기 때문에 2개의 등기 신청은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둘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일괄 신청에서 1번을 보시면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책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그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그걸 앞에서 묶으셔요. 3가지가 일괄 신청하는 겁니다. 3가지가. 니은, 디귿, 리을이 별개의 등기가 아니라 하나의 등기 신청이 일괄 신청입니다. 일괄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일괄 신청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가 공매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이전 등기를 촉탁할 세무서가 촉탁할 때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 말소 등기 그리고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세무서가 일괄 촉탁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나요?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책에는 빠졌지만 되셨나요? 세 번째 지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열 받겠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경매는 임의경매라고 불러요.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결정이 됐으면 등기소에 가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 임의개시경매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압류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분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여기 매수인이 있을 텐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할까요? 매수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매수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즉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겁니다. 순위에 맞춰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때 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경매 절차의 한 부분이에요.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이건 세무서가 아니라 누구죠? 법원. 맞아요. 법원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이때 이 매수인 A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 요 저당권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줘야 될까요? 법원이 해주는 겁니다. 경매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 등기도 말소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건 누가 해줘야 될까요? 법원이. 이건 세 가지 등기가 전부 다 법원의 경매 절차의 한 부분들이니까 세 개의 등기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개의 등기는 신청 정보가 세 건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건으로 제출할까요? 한 건. 즉 이거는 일괄촉탁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일괄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2번을 보시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누가? 법원이. 3번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권리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는 거고 이거죠. 저당권 등기는 소멸되죠. 이거를 말소 등기 촉탁을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거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그래서 이 경매 절차에서 세 건의 등기가 나타납니다. 매수인 명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멸하는 권리의 말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전부 다 법원의 한 장의 촉탁 정보로 촉탁하게 됩니다. 뭘까요? 일괄 촉탁. 그래서 이건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묶여 있어야 돼요. 책을 잘못 쓰신 건데 되셨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 외워두시는데 첫 번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이거부터 하죠.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 명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의 말소 등기 촉탁과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 촉탁은 누구의 일괄 촉탁입니까? 법원의 일괄 촉탁. 되셨나요? 세 번째, 공매 절차를 통해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그 다음에 소멸하는 권리의 말소 등기 촉탁과 그 다음에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촉탁은 누구의 일괄 촉탁일까요? 세무서의. 이렇게 세 가지 일괄 촉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네.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0쪽을 보시면 피셨습니까? 거기 4번에 간인 정정이 나오죠. 네. 간인은 뭐냐면 등기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 가운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렇죠. 간인. 거기서 니은 별표, 그 다음에 디귿 별표, 그 다음에 리을 별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정이는 뭐죠? 신청 정보에 잘못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럼 고쳐야 되겠죠? 고친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게 정정인이에요. 그렇죠? 간인은 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하면 돼요. 정정인은 이해관계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정정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니은, 디귿, 리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92쪽에 임의적 기록상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 번 했죠?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95쪽을 보시면 거기 맨 꼭대기에 등기원인의 적격성이라고 있습니까? 지우시고요. 지금은 필요 없는 겁니다. 옛날 등기법 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등기법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잘못 쓴 거예요. 표시 지웠어요? 네, 등기원인 정보의 적격성 지우고. 그 다음에 296쪽을 보시면 거민계약서 여기부터 볼 겁니다. 다음 주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했는데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반복이 이뤄질 거니까 반복될수록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출제가 안 된 건 아니에요.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3번 정도 다 출제가 된 거니까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반복할 거니까.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